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백신 55만 명분의 지원과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을 놓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당정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둘러싼 이견 조율을 위해 내일로 예정됐던 정책의총을 27일로 미뤘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자의 LTV 등 우대 비율을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최대 쟁점인데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향후 역할에 대한 계획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의 온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여당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약속 어음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백신 55만 명분을 놓고도 해석은 엇갈리는데 여당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에 들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아예 코로나19 대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는 확연하게 나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백신 협력, 미사일 주권 등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환영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곧바로 백신 특기를 열어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나 집합금지 규제를 예외로 적용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의 출국 시 자가격리 면제, 집합금지 규제 면제, 10시 이후 출입 제한 면제, 예술, 문화,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호평은 과도하며 오히려 실망스러운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것으로서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 명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이 기대했던 백신 스와프는 체결되지 않았고 55만 명분의 백신 확보 역시 약속어음에 불과한 초라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서가 총리는 이렇게 분을 모더나하고 해서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많은 기업이 44조라는 투자를 기반으로 55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게 너무나 초라하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기에 대해 군사주권 확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양국이 확인한 점 외에 구체적 실천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내일 열기로 했던 의원총회를 오는 27일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반발로 정책 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종부세 감면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완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틀간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회의를 오는 27일로 연기했습니다. 물밑에서 의견을 수렴해온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어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동을 미루는 등 부동산에 대한 당 안팎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공감대를 모은 만큼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검토됐지만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현행공제에 9억 원을 적용하는 안과 부과 대상자를 주택가격 상위 2%로 정하는 안 등 여러 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물 유도를 위해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역시 부자 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혀 예정대로 6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진통을 겪는 사이 국민의힘은 먼저 부동산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재산세는 물론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 모두 1주택자에 한해 특례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세금 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액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도록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과 전년도 공시가격에 비해 5% 이내에서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도 제시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해선 LTV와 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세계 최초 구입자는 DSR을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책 발표와 함께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세종시 특공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모레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장관 3명을 내리 보좌하면서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여기에 조 전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 요청이나 김학의 불법 출금 금지 사건 관여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코드 인사인데다가 여당의 반대로 여러 의혹 관련 증인들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잘 이해하고 실행할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및 그 방향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네. 현안으로서는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청문회에선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대신 수사협력 방안을 담은 조직 개편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여당은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강력 추진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권력 수사 무력화를 위한 검수 완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등에 비춰져 유감이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선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월 최고 2,900만 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일은 청문회 당일인 26일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러시아를 공식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블로딘 하원 의장과 회동을 갖고 한반도 평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 국회의장이 러시아 상하원 의장의 초청을 받아 공식 방문한 건 박 의장이 처음입니다.
현지에서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무명용사의 묘 헌화로 러시아 순방 셋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무명용사의 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장병을 기념하는 추모시설로 볼로딘 하원 의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러시아 국민들의 희생을 추모한 겁니다. 이어 박 의장은 조금 전 볼로딘 하원 의장을 만나 북핵 문제와 양국 관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박 의장은 육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박 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고려인 대표를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을 국가가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평소 신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고려인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여러분들이 당당히 러시아의 일원으로서 주류 사이에 편입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국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동포들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포 지도자 여러분께서 우리 고려인 동포와 대한민국의 관계, 그리고 동포와 러시아 정부의 관계, 또한 원로 세대와 차세대의 관계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의장은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에 이어 내일은 마트비엔코 상원 의장을 만나 남북러 삼각협력과 수소경제 등 한국과 러시아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는 내일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엽니다. 손실보상 적용 업종과 기간, 재원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인데요.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국회와 정부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내일 입법 청문회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인데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도 있고 지금까지 영업 금지나 제한을 당했던 업종의 손실 보상을 위해 14조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업종 간에서도 받으시는 분, 과거로 거슬러 갔을 때 못 받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여야는 정부의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 소상공인 정책포럼에서 손해보상에 약 8조 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략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입법 청문회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필요 재원, 추계했던 부분을 저희도 의견을 좀 드리고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무기한 청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정의당도 오늘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5월 중에 입법하라고 집권여당의 대통령께서 촉구하십시오.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겠다고 대통령의 의지를 천명해 주십시오. 손실보상을 과거 거를 나몰라라 한다. 앞으로 누가 코로나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러면은 누가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협력하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산자중기위는 내일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8일 법안 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민생 지원을 위해 이번 달 남은 일정을 허비하지 말고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매달 임시회의에서 3번 이상 법안 소위를 개최하도록 정했지만 이번 달 들어 지키는 상임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손실보상 입법청문회가 내일 열린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 제1차 전당대회 슬로건으로 새로운 미래가 온다를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소개를 비롯해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안내 등 전당대회 주요 사항을 담은 웹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제1차 전당대회는 다음 달 11일 치러집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임대 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유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포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또 김부겸 국무총리가 엄정 조사를 지시했지만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에서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는 청원 심사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습니다. 박 의장은 청원 성립 요건 완화로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칙 개정안이 운영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도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당권 레이스가 8파전으로 확정이 이제 됐잖아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초선 의원 그리고 청년 주자 3명인데 맞습니다. 역시 그 중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의 돌풍이 가장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일 후보 등록 전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그때까지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위였고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위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청년 주자의 반란이 심상치 않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나 전 원내대표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돌풍인데요. 네. 유력 주자로 꼽혔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3위고 초선인 김웅 의원이 4위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당권 주자가 이제 8명이나 나오면서 이제 예비 경선을 하면서 이제 컷오프 방식. 네.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모레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본선 진출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여론조사로만 보면 이제 1위에 이준석, 그다음에 2위에 나경원, 3위에 주호영 이렇게 이후 이 3명의 후보가 안정권으로 보이고 이 남은 2장의 본선행 티켓을 놓고 중진 3명과 초선 2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모레부터 이틀 동안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데요. 8명의 당권 주자 중 예비 경선에서 3명이 탈락하고 5명이 본 경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기존의 당원 70%, 일반 30% 비율에서 국민 참여를 높여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반반씩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초선과 청년 주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 참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한 겁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대표 선거에 전략적으로 개입해 표심을 왜곡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사실상 당원으로 본다면 중진 후보들에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예비 경선에서 이전 최고 그리고 이제 남은 초선 의원 2명이 살아남을지 함께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본 경선에서는 당원 비율이 예비 경선에서 50%에서 이제 70%로 확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신진 후보들이 살아남을 그 가능성이 그만큼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본경선에서는 이 당원 비율이 일반 비율에 비해 2배가 넘는 70%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연 이 초선과 청년 후보가 이 조직력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 책임 당원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영남권 당심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당권 주자들은 영남권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늘 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해 전통시장과 경북대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캠핑카를 타고 대구와 포항을 방문해 청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김은혜 의원은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참배하고 부산시청과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진그룹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부산시당에서, 홍문표 의원이 대구시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신구 대결 구도로 이제 확실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는 또 신진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초선 의원들의 당권 도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서 위선과 무능에 지쳐 마음 들 곳 없는 국민이 흥미로운 기대감으로 계속 지켜봐 줄 수 있는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이라며 신진 세력 후보들을 추켜 세웠고 대표로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잠룡으로 불리는 원희룡 제주지사도 응원했습니다. 원 지사는 젊은 바람이 전당대회를 휩쓸고 있고 이 같은 당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맡길 수 있다는 국민 신뢰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선 3선의 하태경 의원이 나섰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 1위를 통해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민심이 국민의힘에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돌풍은 돌풍이 아니라 이미 대세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사실 뭐 처음 그 청년 후보들이 나왔을 땐 뭐 신선한 도전이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이제 하나 더 생겼다. 맞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반응이었는데 현재 그 여론조사 그리고 당 안팎에 이런 공개적인 지지 발언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본경선 결과가 그만큼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본경선에서 당원 비율이 높긴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언론에 자주 나오면서 인지도도 높고 또 당 안팎의 지지도 받고 있어서 중진 후보들에게 위협적인 후보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예비 경선에서 김웅, 김은혜 의원이 본경선에 진출하느냐, 그리고 이 본경선에서 젊은 후보들 간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경우 사실상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젊은 후보들이 단일화한다면 이 표분산을 노려 틈새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이번 전당대회에 젊은 후보들이 나오고 현재까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물과 당 쇄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전당대회 초반에 영남당 논란이 있었는데 물밑으로 가라앉았고 또 친이, 친박 등 계파 대결이 사실상 사라진 점도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와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2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화물트럭과 전기차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6.11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모두 8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당초에 영남 대 비영남 구도로 예측되던 대결 구도는 결국 중진과 신진의 대결로 완성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신인들의 돌풍이 이어지면서 최종 승자에 더욱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인들이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이면서 전당대회 판세가 출렁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차기 당대표의 역할을 차로 비유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신진 이렇게 하니까 보기 좋게 보시는 것 같은 부분이 있겠죠. 당대표는 사실은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보기 좋은 것 하고 일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대표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 당권에 도전하는 신인과 초선을 스포츠카로,
자신을 포함한 중진은 화물 트럭에 빗대서 당을 이끌 대표는 무엇보다 경륜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인데요. 그러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제가 올 초에 주문 넣은 차는 전기차라서 매연도 안 나오고 가속도 빠르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 내부 공간도 넓다면서 깨끗하고 경쾌하고 짐이 아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고 내 권력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선인 김은혜 후보도 노후 경유차를 몰면 과태료가 나온다면서 신진 후보들을 스포츠카에 비유하셨는데 김은혜는 카니발 탄다. 당의 명운이 걸린 대선에서 새 차를 타고 싱싱 달려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진그룹과 신진그룹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화물 트럭과 전기차 그리고 카니발 중에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차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여론조사의 진실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양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사 기간과 방식에 따라서 대선 주자 1위가 엇갈리게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엠브레인 퍼블릭,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합동조사에선 이재명 지사가 25%로 19%의 지지율을 얻은 윤 전 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이틀 앞서서 실시된 윈지코리아 조사에선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고요. 또 14일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이 그리고 11일에서 12일에 진행된 한국 갤럽 조사에선 다시 이재명 지사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야말로 오락가락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여론조사 방식에 있는데요. 전화 면접 조사에선 이 지사가, 무선 자동 응답, 즉 ARS 방식의 조사에선 윤 전 총장이 모두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응답자의 적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사람을 대하는 면접 조사에서 정부 여당 지지자는 적극적이지만 야당 쪽 지지층은 응답을 꺼리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란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응답자의 정치 성향,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한 심리 등 숨은 데이터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존의 일관성이 아닐까요? 조사 기간과 조사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제각각으로 나타나면서 정확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변수로 여론조사 결과가 정답이 될 수 없는 만큼 숫자보단 추세를 살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제1야당 당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풍경이 사뭇 달라진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황규찬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약속 어음이다, 또 성과 30, 실망 70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과 30, 실망 70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건가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지 않은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어떤 한미 동맹을 폄훼하는 언행들을 조금 보여왔고 또 대북 관련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났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 통해서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라든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쪽의 방향으로 같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점, 특히나 양국 정상 간에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30, 말씀 주신 대로요. 성과 30이라고 보고요. 다만 기대가 또 워낙 컸던 회담이기 때문에 실망감도 있는 거고 그런 실망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또 야당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5만 명 우리 군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하겠다고 한 거 당연히 환영하고요. 또 이번 회담에서 저희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어떤 백신 보릿 고개를 좀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백신을 확보해달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과연 그 전날 이제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자리 몇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44조 원의 투자 결정과 그러면 지금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55만 명의 백신 접종인데 맞교환이 가능한 수치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당히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국내 생산 MOU 오늘 체결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럼 나는 백신을 언제 맞고 또 어떤 백신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그 대북 관계나 아니면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대중 압박을 좀 같이 하자 이런 시그널을 같이 보였는데 그럼 향후에 중국에 대해서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제 우려스러운 이제 부분들을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미 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55만 명 이외에 향후에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있다면 그 중에 얼마를 우리가 스스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55만 명 이후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뭐 자체 생산 이전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한 좀 협의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보여왔던 외교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뭐 전문가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지만 어떤 그동안 사실 중국에 대해서 보여왔던 저자세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중 압박에 대해서 중국 측이나 아니면 북한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처럼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어떻게 극복하고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서 당권 레이스에 공식적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총 8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중진 5인과 초선 청년 3인 신구 대결이 뚜렷해졌는데 이번엔 지역과 개파 논리가 희석되고 신예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있는데요. 현재 판세 황교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지금 판세 자체를 분석하는 건 아직 뭐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컷오프와 또 이후에 후보 단일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하고요. 다만 좀 요전에 치러졌던 민주당의 좀 다소 밋밋했던 전당대회보다는 흥행이 분명히 되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공한 전당대회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전에 지역이나 지역구도라든가 아니면 개파 싸움 이런 구시대적인 좀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다양한 이념 혹은 다양한 비전 어떤 당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도 다양한 방향으로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뭐 그동안 최근에 제가 보았던 전당대회 중에서는 가장 좀 건전하고 가장 옳은 방향으로 치러지고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누가 되던 간에 지금 뭐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이어지는 지방선거 승리까지 또 가져와야 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이후로도 어떤 뭐 변화와 혁신이라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또 끝난 뒤에는 같이 손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만드는 데 일단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모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이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후보자가 이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야당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사실 애당초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청문회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회의감이 들 정도인데요. 애당초 뭐 김호수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합의해 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좀 우선시하자 그런 차원에서 정쟁은 뒤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뭐 의사일정을 합의를 했는데 그 와중에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이나 참고인 같은 경우에 다 무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일방적인 의사 진행과 또 간사 교체 이런 지점에서 과연 이런 인사청문회를 한다 한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궁금증, 알 권리를 과연 충분히 풀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요. 반대로 그렇게까지 정부 여당이 밀어붙인 것은 김호수 후보자가 정치 중립성을 띄지 못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방증한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의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밖에 안 되고요.
어찌됐건 지금 26일 날 예정돼 있는 청문회에서는 지금 뭐 이미 그전에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시절에 김호수 후보자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같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권비리 수사를 막았던 그런 것들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또 그 이외에도 지금 뭐 탄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또 그 자문료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국민들한테 최대한 알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교안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 숨가뻤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안보를 넘어 백신과 기술 등 경제 동맹으로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과제들 또한 남겨졌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신 이용빈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5.18 관련해서 이제 광주에 계실 때 네.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연결해서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현장에서. 현장 인터뷰를 했었죠. 네. 바쁜데 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금 그 여당의 그 민주당 그 대변인을 맡고 계신지 이제 3주가 이제 되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뭐 바쁘실 텐데 먼저 네.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초선 의원으로서 대변인을 맡았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요. 3주라는 기간이 이제 저한테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어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네. 뭐 긴 터널을 지나온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좀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무엇보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민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민생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당에 전달하고 또 우리 당의 목소리를 또 진실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해서요. 우리 민주당의 민생 소통의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주말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주말마다는 의사 이용빈으로 돌아가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의료봉사 활동에 나서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국난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토요일 정도는 좀 쉬어라고 하는 주변에 권유가 있는데 네. 그 쉬는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하는 이 국난 극복의 현장에서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매주 토요일 날 근무를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백신 접종 센터에서 함께 좀 돕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 거기 계시면은 많은 분들이 알아볼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네, 제가 마을 주치의로서 한 20여 년 생활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좀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좀 성장한 경우도 있어서 지금 백신 접종을 하러 오셨다가 원장님 하고 놀래서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특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들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잘 해결해 달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또 백신 접종 센터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거기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좀 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의사 출신 이제 뭐 대변인을 이제 맡고 계신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장 관심이 쏠렸던 핵심 의제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양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이제
이제 합의를 했고 또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로 이제 도약할 그 디딤돌을 뭐 구축했다 이런 평가도 들립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방미 성과를 굉장히 저희들은 좀 자랑스럽게 또 훌륭한 방미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백신의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 있어서는 현재 백신 자국주의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의 시민들의 건강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백신 허브 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동안에는 미국이 선도 국가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렇게 건강 문제, 백신 문제에 있어서도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다는 점에 있어서 국격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우리 장병 55만 명분의 조건 없는 백신 지원을 약속받아 냈는데요. 다만 당장의 백신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백신 수화푸는 불발이 돼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곳곳에 들립니다. 예, 백신 접종률이 대단히 중요하죠. 무엇보다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수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백신 수급 문제는 현재 11월 집단 면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가장 소중한 이제 접종 속도, 접종률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군 장병들에게 특별히 이 양국 간의 그러한 동맹 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신뢰라고 하는 측면에서 55만 명에 해당하는 백신을 공급해 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무래도 한미 간의 미래 동맹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숫자적 의미보다도 백신 스와프를 하지 못했다라는 비난보다는 이제 앞으로 백신 허브 국가로서 백신 전반적인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는 측면을 좀 더 높이 평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한미 정상에서는 이제 한반도 현안 이야기가 이제 또 당연히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 입장이 이제 적극 이제 관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게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인정을 이제 공식화한 그 부분이 될 텐데 이번 회담이 경색된 남북 관계에 어떻게 그 새로운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리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햇빛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최근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하원 의원 그 브래드 셔먼 의원께서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향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한미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의 바로메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특히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 문제하고 또 평화협정 체결 네. 그리고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하는 이 평화 법안은 아마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추구해 갈 하나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한 노돛돌을 놓는 그러한 회담이 되었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보 측면에서 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죠.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미사일을 우리 기술 이전을 위해서 협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사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800km 사거리 제한이 1000km 이상 사거리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것 자체가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만의 미사일 주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인공위성 그리고 달 탐사 관련해서 다양한 발사체 과학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미사일 지침을 폐기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성과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과제도 남게 됐습니다. 우리 그 외교의 무게추가 이제 좀 미국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들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번 회담에서 대만 해협 문제가 또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향후 그 중국 대중 외교가 또 숙제로 남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의 우리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이 중요시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미국에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외교 역량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이번에는 뭐 그동안 뭐 혹자들은 중국에 치우쳤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저희는 실리 외교를 추구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선에서 또 외교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실리 외교에 큰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고 부동산 세제를 논의할 예정이잖아요. 종부세나 뭐 양도소득세, 대출 규제 완화 관련해서 현재 뭐 앞으로 구상과 계획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고요. 민생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의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민생을 부동산 측면에서 잘 살피기 위한 노력인데요. 현재로서는 종부세 관련해서 일정하게 합의에 이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의원총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당내 이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수기의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거대 여당의 대변인이자 또 한편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벗고 나서는 의사로서 누구보다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가 가장 소중한 민생의 삶을 촛불 시민의 염원과 똑같이 개혁과 민생을 함께 완성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코로나19와 경제위기라고 하는 이 미중요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백신 문제, 또 코로나19와의 국난 극복을 승리로 이끄는 문제, 또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해결해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특히 백신 문제를 잘 처리해서 집단 면역에 가급적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여당의 부동산 세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탁한 공기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에 황사가 섞인 흙비도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대전 21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앤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